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대상이 되는 걸까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선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헌재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자,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 확인해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설명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이다. 이런 입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지금 검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본의 수사도 있는데 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성탄 전인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 신부이다. 수사 준비는 돼 있나라고 되묻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에 답답하다,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 상황, 지금 들어온 속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오는 25일 공수처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나와서 우선 이 내용부터 좀 빠르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자, 원래 준비된 주제로 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 공포하라.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갔거든요. 이거 공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만약에 공포하기 위해서는 그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 안건에는 안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않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또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궁금해져요.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직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그 다음은 외교부 장관.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요.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요 얘기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해보겠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최재성 정 수석님.
지금 총리실 측에서는 원래 이 쌍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까지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인 12월 30일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미 공개된 상태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겨서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시한을 당긴 겁니다. 왜 시한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당긴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사안이 섞였는데요. 예, 쌍특검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상설특검이 있거든요. 상설특검,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상설특검은 이미 이제 국회에서 추천안이 올라갔는데 예. 당연히 뭐 대통령 안 하고 권한대행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24일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게 된 예. 동기가 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섞인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24일 날 안 한다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상설특검을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왜 안 하느냐? 예. 이거 빨리 해라.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두 가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라라고 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넓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 그다음에 내란 1번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럼 세 가지를 내일까지 빨리 처리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섞인 거라니까요. 예. 상설특검을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 탄핵을 추진하겠다. 예. 요거 하고 1월 1일까지 시한이 돼 있는 예. 쌍특검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그건 뒤의 얘기인데 예. 시점이 지금 섞여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잘 정돈이 안 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정돈 안 상태로 혼재돼서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가 해석하기엔 그 문장만 보면 예. 상설특검을 앞에 얘기하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표하지 않으면은 예.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가 섞인 거라서 상설특검에 방점을 찍는 상설 것이 특검은 맞는 것 24일 그 시한 날짜인 거고 공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특정 날짜 시한을 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민주당 내에서 아무튼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씀은 혼재돼서 나왔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24일 내일 시한으로 지금 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건 어제도 계속 여야 공방이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쪽 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나아간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아까 저희가 순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만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줄 탄핵 소추를 예고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전략의 입이죠. 원내 전략의 입이 노정면 대변인을 통해서 다 이제 예. 릴리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속 내의가 다 드러났죠. 일단은 국무회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덕수 총리가 빠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국무회의를 무장해제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줄 탄핵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 이제 이 상특검법하고 이제 뭐 상설 특검법. 상설 특검법 이걸 갖다 혼재됐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은 24일 이 쌍특검법의 데드라인을 그때 정한 겁니다. 이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일상으로 간다는 지금 거예요. 내일 국무회의 안건은 이게 안 올라갔다고 좀 전해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또 오늘 밤이라도 예. 올릴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지금까지는 뭐 안 올렸다는 게 그 분위기고요.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는지 예. 이것도 지금 명백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지위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이제 되는 거고 예.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 같은 경우는 또 국회 3분의 2의 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정확한 지금 현재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예.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지위를 존중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고 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웬만큼 그래도 돌아가게끔 그건 뒷받침해 주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그게 24일이고 또 뭐 오늘 노정면 대변인 이야기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다음에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인데 부총리입니다. 이 친구도 날려버리고 이주호 교육부총리 날리고 그 다음에 유상일 가기 정보통신부 장관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태일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딱 날려버리면은 16명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6명이 딱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에서 그러면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박성재 이미 그분은 이제 예. 뭐 국회에서 탄핵이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상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무장 해제시키고 민주당 시기에 유권 지금 현재 법률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처리된 법안들이 정부에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뭐고 안에 이거 뭐 공포할 뭐 필요도 없이 없으니 그냥 자동으로 국회만 자동으로 통과하면? 이거는 발효가 되는 거다. 아.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곡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줄탄핵 얘기까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넘어선 줄탄핵 소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뭐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지 조금 더 이게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의결 정수가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중 요소를 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국회 제적 3분의 2로 명시하실 뿐 나머지 대행이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는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좀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겠다. 주장이 맞서죠. 지금 200명과 151명 얘기. 숫자로 따지면 이거예요. 그 이상 얘기인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때 가결할 때 몇 표가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국무총리니까 원래 국무총리였다가 권한대행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 찬성, 국무총리 탄핵소추 요건이거든요. 그럼 151석만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200석,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200석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숫자 얘기 나옵니다, 지금요. 아주 간명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저런 논쟁, 이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부터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할 수 있는가 있느냐 없는가. 없느냐.
그다음에 한 총리를 탄핵하면 200석 이상 되는 가결 정족수가 몇 표여야 되는 건가? 150석. 이게 예. 다 필요 없는 논쟁인 게요. 예. 한덕수 대행은 예. 본직이 총리고요. 임시직이 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대통령과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라 하면 예. 지위는 유지가 돼요. 그렇죠. 대통령은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분이 대통령인 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그래서 의전이니 경원이 다 지금 똑같이 예. 탄핵 지금 국회 탄핵되고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똑같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예.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 정지된 직무에 대해서 본직이 총리인 자가 예.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대행을 탄핵함에 있어서의 요건은 총리에 준하는 거지 예. 대통령에 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위는 지금 한 총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아까 그러면은- 살짝 언급하셨어요. 자,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1야당 예.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제 중심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헌법적인 기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쉽게 말하면 권한 대행 체제가 헌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헌법에 그 조문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이어받은 한독수 총리인데 지금 총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총리의 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헌재에서 예. 탄핵 소추 심판을 통해서 이제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 대통령직은 그때부터 최종 판가름 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직을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직을 이어서 대통령직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헌법 조문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방식의 유권 해석은 이건 맞지 않다. 이 역시도 헌재에서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면. 자, 대통령의 지위와 예. 직무를 대행을 하면 예. 그거는 200석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결 요건을. 어. 그러나 직무만 대행을 하는 거고요. 예. 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 두 분, 그래서 직무 정지예요.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고 대립이 나오는 상황.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이 지나게 되면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결 정족수를 과연 적용받게 되는 건지, 이건 또 내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다음 주제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산보살의 수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부이죠, 지금요. 꽤 됐습니다, 군대를 떠난 지. 그리고 안산에서 뭐 점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뭐 도움을 줬다, 그리고 뭐 안산 보살을 불렀다. 근데 그 점집에서 경찰이 수첩을 확보했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되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가 하나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찰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사람 관등 성명 기억하십니까?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지금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로 넘어가는 그 시각 체포조가 과연 어떤 식으로 꾸려졌고 어떤 모습이나 이걸 두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된 체포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뭔가 수사 당국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키워드에 안산보살의 수첩이 있잖아요. 이게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적혀 있다 그러는데 우선 체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국회 봉쇄다. 이렇게 뭐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수거 대상입니다. 이게 군에서 쓰는 말입니까? 수거라는 표현을 뭔가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짐작컨대 체포의 의미로 보이거든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첩인데 이게 거의 최대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 누구 되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답니다. 이거는 체포로 의미로 보이는데 최재성 전 수석님. 이런 비슷한 정황들이 앞서서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지금 이 수첩에도 그 맥락에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이거든요. 수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체포의 초차도 윤 대통령 꺼낸 적이 없다라는 이거와 배치되는 조항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 새 사령관의 일단 증언이죠. 거기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고 수차례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끌어내라. 또 뭐 이런 이제 또 정족수가 안 됐으니 빨리 국회 들어가서 해라. 뭐 이런 등등이 직접 대통령이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깊숙이 계엄에 이제 가담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저기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는 앞선 그 일종의 이제 증언이죠. 자백 증언 이것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노사령관하고 저런 것을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이미 자백하고 증언했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그건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까지 그것도 수차례 통화까지 증언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점에서는 더 위력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이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 들었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방금 속보로 알려집니다. 노상원 수첩의 사살 표현도 경찰에서는 사실과 부합하다.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그게 사살을 의미하는 건가? 뭐가 표현이 있는가? 사실과 부합하다. 김성태 전 수석님. 저 내용이 바로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오늘 국회에서 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살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노종원 지금 이 정보사령관 수첩에 이 내용이 있었냐 하니까 사실과 부합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그게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냐 그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과 부합하다. 그럼 이게 아까 수거라는 표현 그럼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부합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런 내용이죠. 분명히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씨는 과거에는 정보사령관을 했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는 군을 떠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죠. 더군다나 점집에서
도움을 하면서 예. 본인이 생계를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런 분하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또 이 지금 현재 노상훈 씨가 왜 등장했는가 하면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핸드폰을 갖다가 예. 이제 포렌식하고 그 통화 내역을 추적해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집을 압수수색 급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상임위에서 지금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부합한다는 설명이 경찰 측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 우종수 수본 본부장이 이건 뭐 부정하지도 그리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뭐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살성한 인정한 내용이죠.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뭐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예. 방금 좀 뭐 다른 다른 내용 좀 전해드리고요. 계속 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 쪽의 설명은 뭐 사살과 관련된 그런 표현의 질문 그게 있는가에 여부에 대한 그런 취지의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서 노상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수고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수첩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죠. 북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답니다. 북의 공격 유도. 최재성 전 수석님. 그렇다면 이거는요. 지금 사실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또 혐의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이제 계엄도 그냥 계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예. 5.18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예.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거나 국회 정상적인 이 관련 이제 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들을 방해 내지는 봉쇄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의 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국회 봉쇄해라 이거는 예. 증거를 따질 필요 없이 온 국민이 뭐 생중계로 영상과 봤거든요. 진술들이 많이 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넘어간 얘기인데 예. 통상 이제 그 정도가 다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건 이미 이제 입증이 된 바와 다름없다고 보고. 그런데 특이한 게 나오는 게 김어준 씨의 소위 국회에서의 제보받은 사실에 대한 공개. 예. 그걸로 소위 말해서 북한 개입설, 예. 사살 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뭐 김어준 씨 내용 중에 예.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양정철 뭐 언급이 등등 됩니다. 이름들이 언급이 체포돼서 가는 계엄군에게 예. 체포돼서 가는 사람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구출하는 척하고 도주한다. 뭐 이런 등등인데 요게 이제 북개입설.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것이 상상하기도 싫은 그다음에 김어준 씨 얘기도 저건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일종의 뭐 사실관계는 이제 뒤에 수사를 민주당에서도 통해서 자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예.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사살하고 NLL 북풍 유도.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요.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왜 그랬을까?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어. 계엄이 예. 성공을 했다 하면 잘못된 계엄이라 하더라도 포고령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정당활동 예. 금지시키고 해서 지금 계엄 치하야 오늘. 예. 그래도 사후에 이 계엄의 위헌성 논란, 불법성 논란, 내란죄 논란을 사후적으로라도 넘을 수 있는 것이 북한 개입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것을 공작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했다면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건 충격적인 지금요. 일단 단초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는데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풍선 얘기도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경찰의 얘기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오물풍선 표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물풍선. 아까 NLL 얘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요. 앞서서 이거 벌써 몇 달 지났죠. 북한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남쪽에서 날아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국회에서도 이 내용이 꽤 많이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가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데 나왔는데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영상으로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지금 앞서 저 얘기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무인기 그리고 북한 NLL 공격 유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저 내용을 뭐 좀 들었는데 예. 뭐 이런 내용까지 행안위에서 나왔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청에 이 국수본에서 지금 검찰과 경쟁적으로 공수처하고 이렇게 예. 윤석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수사 경쟁에서 이게 가열돼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노사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인위적으로 저걸 조작하고 한마디로 공작해서 저런 내용을 국회 행안위에서 가서 저런 정언을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막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노상원 씨가 자필로 쓴 그 수첩이 예. 그 이제 안산 점집에서 저게 발견됐다는 건데 저 내용을 이제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이제 말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월달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죠.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북한의 이제 이 무인기 객추를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상하게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에도 이 내용을 다 국민들도 알게 그래서 우리도 됐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된 건가? 국회에서도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대. 좀 전에 그 자료화면처럼 그때 김용현 전 장관 답변이 명백치가 않아요. 뭐 확인을 못한다. 확인 못 해주겠다. 해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이다. 이제 이런 건데 만일 그렇다 하면은 이건 이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의 이 수첩의 내용처럼 북방 한계선에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그 내용과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우발적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또 뭐 장관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검사들을 뭐 탄핵이기 소추, 때문에 이건 하는 거다. 이 말에 좀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요 이게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에 나왔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고요. 오늘 국회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요 상황 조금 더 신중하고 깊게 들어가 보겠죠. 수사 당국에서는요.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관여한 듯한.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계엄 배후에 민간인들이 과연 있었던 건가? 이게 다 정보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꽤나. 일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18년에 전역했어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요,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등가합니다. 이분은 그 전에 전역했어요. 근데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양모 씨라고 등장하는데 이분은 양 집사, 양 박사라고 불립니다.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김 전 장관 소대장 때 뭐 통신병으로 인연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의 동선이나 통화 내용 이거를 알 수 있는 키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민간인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왜 지금 계엄관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원래 이제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예. 임명을 할 때부터 이상했잖아요. 육참에는 계엄 부서가 없거든요. 예. 합참에 있습니다. 이게 합참으로 안 가요. 그래서 합참의장은 이번에 사전에 인지도 못했고 예. 계엄에 관련되지도 못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준비된 계엄인데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비선을 통해서 준비되어 온 계엄이다. 합참이나 군의 공식적인 군령 라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예. 사실은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예,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총지휘를 하고 예. 기획도 기획의 총책이죠. 그러니까 군의 그러니까 뭐 계엄 자체가 불법이지만 예. 군의 군령에 이제 합법 라인이나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가다 보니까 자꾸 비공개, 극비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김용현 1인이 이것을 다 좌우지하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믿을 수 있는 인물 개인 라인으로 자꾸 간 거죠. 그럼 이른바 이게 언론 나온 표현이 비선 계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정농단까지 같이 된 그런 케이스라서요. 계엄도 그야말로 그냥 계엄이 아니고 예. 비선 계엄이죠. 거기에 민간이 군을 움직여버리는 예. 이런 것까지 노정된 하나의 그 역성 계엄 같은 거죠. 군 출신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계엄과 관해서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뭔가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안산 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죠. 점집을 뭐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계엄 선포 두세 달 전쯤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당시에 굉장히 좀 기뻐하면서 들었다. 이 운이라는 거는 이걸 계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지금? 사실상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 경호처장 하면서 사실상 뭐 물론 대통령 경호 그 업무 자체가 예. 일반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다른 이제 뭐 동료 간부들하고도 예. 소통을 잘 안 하는 기구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엉겹결에 한 이야기든 뭐든 이렇게 자꾸 나오고 주변 진술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군 인맥을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이분이 이제 3스타로 예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육군 대장이 되지 않고 나서 그 당시 그 국방장관한테 대단히 원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을 좀 가졌던 사람이죠. 나름 자기를 잘 따랐던 육사 후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노상원 지금 현재
방첩사수 사령관. 지금 민간인으로 된 이 인물들.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나름 역할을 한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최수석 이야기했듯이 이게 비상경비계엄, 뭐 계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비상계엄을 실시하면서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이 이 군 조직을 그러면 비상계엄을 군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저렇게 비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김용현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적 라인에서 이 계엄이 핵책되어졌다면은 이거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죠. 어떤 경우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한 점 어고 없이 연루되고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내야죠. 그러면서 지금 뭐 운이 튀었다. 그러니까 역술 관련된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게 뒤늦게 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뭔가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얘기가 됐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 화면으로 보죠. 바로 탱크 부대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4명의 인물이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이게 계엄 선포 당일날이에요. 3일.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죠. 근데 여기에 모이면 여기 노상원 전 사령관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면 93의 제2기갑 여단장 탱크 부대장입니다. 이 회동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이 이 참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회동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얘기했고. 그런데 그날 밤 12월 3일 밤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도 이 탱크 부대장이 있었다고 앞서 알려졌죠. 그러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정말 탱크 동원 가능성을 뭔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매우 이제 두렵기도 하고 참 싫기도 한 게 상상해본 것이 현실이 되잖아요. 계엄도 설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계엄 이 우려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 등등에 대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거 오버하는 거다. 지금 이 시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거는 계엄도 그냥 계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45년 전에 계엄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훨씬 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탱크 부대가 롯데리아 회동, 2차 회동 그리고 대기 중에도 탱크 부대가 관련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제2기갑 여단장.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게 단순히 국회를 윤 대통령 얘기처럼 경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혈 진압까지 또 무력 진압까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엄을 전국화하고 상당 기간 계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엄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혈 진압하기 위한 프로젝트까지 준비하고 가동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북풍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상상해봤던 모든 것이 현실화 내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거죠. 너무 경악할 만한 그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게 실제 뭐 탱크가 그날 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탱크 부대장, 제2기갑 여단장 곳곳에서 지금 뭔가를 회동을 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93의 여단장 흔히 말하는 저 탱크 부대가 과거에도 이제 또 강화문까지 들어왔던 그 경험이 있는 그 부대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계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뭐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 끼었던 것 같은데 실행은 안 했죠. 바로 저 자리에도 그날 정보사에 가서 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도 본인은 이틀 동안 휴가를 휴가 기간이었다고 그러죠? 내고 가 있은 거죠. 그리고 휴가 낸 사람이 왜 저기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냈는데 왜 거기 가서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 핸드폰 통화 내역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은 예. 실체적 진실을 뭐 이게 파헤치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왜 저런 사람을 말만 믿고 이렇게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지금 보수 계멸의 위기까지도 다가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절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호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저는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위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 그리고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걸 속보로 전해드렸고 두 분과 좀 얘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갑니다. 마음 조급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마음이 조급하다고요 지금요. 이게 지난달이죠.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강조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좀 시간이 벌써 한 달 이상 지난 말인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당이라도 살리자.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해체대동은 놔뒀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대구시장을 갖다가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여기 보면 대구시정에 대한 뭐 약간 애착, 그다음에 이거는 꼭 지키고 가야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뭔가 생각을 밝힌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이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물론 지난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뭐가 여의치가 않고 하야가 이런 얘기가 논의가 뭐 말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그쯤에도 야당과 야합의 탄핵 동참 박근혜 때만으로 좋게 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거 여당에서 동참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분위기로 분명히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낸 게요.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대구시장 졸업식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조급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탄핵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두꺼운 분이 홍준표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정치인이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꿀 때는 제법 고민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명분도 좀 찾고 이러는데요. 그냥 합니다. 일단은 논리적인 명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하면서 당을 깼다, 배반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미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탄핵 절차 여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냈다. 네, 그리고 국회 탄핵 통과되고 지금 이제 헌재 과정이 남아 있는 거 지나갔다 이거죠. 그거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탄핵 반대한 걸로 그것도 세게 반대한 걸로 탄핵 찬성한 사람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찬성한 사람에게 거의 그냥 난사를 했던 그런 걸로 이미 배반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소추 과정은 이제 헌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의 추억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탄핵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네. 이걸로 스스로의 개인 정치 시간표를 스스로 지금 조절하고 당긴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헌재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나의 이제 홍준표 시장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대구를 떠난다. 그리고 뭐 마음이 조급하다. 4년을 뭐 조기 졸업 이거는 아마도 아직은 모릅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 그 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전제는 탄핵 아니 헌재에서 뭔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벌써 깔고 간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그러면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요. 예. 국회에서 탄핵 반대 이거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내란죄냐 저게 뭐 이런 예.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저건 탄핵 기각 사유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정치 일정들을 조금 땡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해요. 딱 저렇게 시원하게 야 탄핵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시간표가 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나 출마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 좌고우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대로 저는 했다고 봐요. 제 표현으로는 매우 두꺼운 분위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계엄 사태를 지나서 탄핵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누구도 단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묘한 분위기의 입장을 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요 입장을 내기 전에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왔다. 보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 다행이다. 이건 21일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또?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권 암시는 지난주 말 지나면서 거의 뭐 2시간에 걸치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권의 이런 다른 주자들과는 이미 차별성을 두고 본인은 박근혜 그때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절망적인 그때 보수당인 그때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탄핵을 극복하려는 그런 후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은 과거 2015 탄핵 당시에 대선 해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의 대선 경험을 치른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오로지 온리 본인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최재성 수석 이야기처럼 대체적으로 솔직담백하게 한 이야기죠. 이미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이미 뭐 탄핵을 소추 의결해버려서 그 앞으로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지 뭐 정치권의 시간이 아니다. 자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을 준비할 뿐이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을 그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홍 대표 전원 입장은 지금 홍 대표뿐만 아니라 홍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라고 수시로 안가를 들락거리던 그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 어느 누구 하나 12.3 비상계엄이 합헌적이고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강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시장은 맹쾌하게 자신의 향후 정치적 일정을 일찌감치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서 다행이다는 얘기까지 며칠 전에 꺼내놓고 잤네요. 같이 지금 오늘 회자가 되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진영하고 맞서는 우리 보수 진영, 보수가 개멸되지 않았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한 거지 우리가 보수가 심판받은 거 아니다. 그 논리로 이미 갈아탔다고 봐야죠. 홍준표 시장은.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정치권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얘기들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후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위반한 겁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혹시라도 저의 발언이 혹시라도가 아니라 공정성에 지금 현재는 후보자이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헌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25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한 날이잖아요. 자, 이번 일주일은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판단을 각각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보낸 이 헌재 심판 관련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25일입니다. 25일.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출석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게 11일, 그리고 공수처에서 18일 출석하라는 통보했는데 여기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25일이 나온 겁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엔 공조본에서 오전 10시 공수처, 과천에 있죠? 공수처로 출석하라.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출석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체포영장 청구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걸 포함해서 이경민 변호사. 우선 궁금한 게 저렇게 피의자에게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소환 통보를 몇 번 정도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됩니까, 통상? 보통은 일반인의 기준을 따지게 되면 한 3회 정도 보통 이제 3회? 예, 이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강제로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고 그때 쓰면 이제 강제 수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도 뭐 체포영장이 임박했는데 뭐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뭐 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출석을 하시라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공수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해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출석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보여가지고 뭐 공수처에서도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좀 입장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공수처 뭐 처음에는 공수처 차원이었고 이번에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에서 하니까 뭐 크게 보면 두 번째 소환 통보였는데 그렇다면 25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요.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공조본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 다른 조치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습을 봤을 때 뭐 탄핵 심판 서류라는 거는 뭐 일단 뭐 별개의 절차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런 태도가 수사기관에 과연 이제 적극적으로 임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또 판단 잣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서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출석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걸로 만약에 공조본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이번에는 25일 이후에는
어쨌든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예. 뭐 출석 불응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이 맞물려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조심스럽지만 25일까지도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관저에 가서 체포를 하는 집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거기를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경찰과 체포를 하러 가는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그렇게 예상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또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관저 자체도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이제 강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 경호처를 뚫고 또 이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를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뭐 관제에 출입을 하는 것도 이제 막겠다라고 서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뭔가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나서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뭐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또 이제 보는 시각도 근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거 집행을 막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석의 논란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발부는 가능하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는 가능하겠지만 집행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번 또 거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대치 국면이 이어져서 집행이 불가하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또 난처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의 절차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변호인단 선임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수장으로서 이 지휘를 받아서 하는 그 기관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니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표명이 집행하러 있다면 왔을 때 이거를 막지 말아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 표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용이한 절차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복잡하군요.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가 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속보로 몇 가지 전해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속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보죠. 자, 속보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 윤 대통령 답답하다 토로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 윤 답답하다 토로.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으로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이 탄핵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절차도 진행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앞서서 이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해졌는데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수사보다는. 그리고 지금 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까지 이게 답답하다.
약간 수사보단 탄핵 쪽 대응에 더 비중을 주겠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정말로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전원입니다만 설명을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전원이에요. 한 가지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 격으로 언론 응대를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예. 저분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 격으로 언론에 응대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과 겹쳐 보이는 듯한 상황은 좀 오해다. 라는 말씀 저는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이렇게 뭐 수사와 탄핵까지 이렇게 뭐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비상계엄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고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헌법적이고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저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령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여과 없이 언론에 전하는 것이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될 말씀이겠는가. 대단히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실 있게 탄핵법정에서 다퉈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지금 이렇게 전언을 했는데 그러면 서류를 빨리 수령을 하셔야죠. 지금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라면은 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류조차 정상적으로 안 받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래서 송달 간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사건, 각종 사건에 대해서 소송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비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안 실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하고 있는가 대통령께서 깊이 돌아보셔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설령 윤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는가 깊이 성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지금 수사 이런 거에 일절 어떤 응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연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은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연 전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 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되잖아요. 이게 재판부의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급 하책이다.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이다. 좀 도대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근데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변호인단을 꾸리는 게 여의치 않고 이른바 이제 구인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대응이 늦고 뭔가 반응이 없고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실제로 변호인 구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호를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범죄 피의자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양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아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변호인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상하게 이 인식이 다른 방향으로 꽂혀 있는데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지금 이 변호에 뛰어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 재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치 플러스 법의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사의 영역은 법적인 영역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범죄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일을 저질렀고 이 탄핵 심판이든 이 법적 수사든 이 두 가지는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거는 하기 싫어, 이거 먼저 해야 돼라고 해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법치를 강조해 왔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로남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누차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본인이 얘기했던 걸 정면으로 다 위배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그러면 25일 날 소환 통보가 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를 안 하고 있었죠. 헌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쭉 이어졌는데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8내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송달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요 주제 시작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그 내용 전해드렸거든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명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고를 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24건의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그 3인의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2달이나 지연시킨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 통과 즉시 저희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용희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2명, 내일 1명 이렇게 하고 처리가 되고 지금 민주당의 예고대로 하면 27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다수당이니까 아마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 권한이 어쨌든 지금 권한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처분권이 있는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한 것이고요. 그럼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면 헌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헌재 구성이니까.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밖에 그게 우선 없어서. 이 판단이 먼저군요. 권한쟁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이거를 지금 임명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본인의 이런 권한을 벗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이제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이 본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후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근거로 삼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임명권을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정치적인 또 해석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법적인 의미로만 따지게 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다퉈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가 꺼내는 건데 이것도 두 분 얘기 들어보죠. 먼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체는 과연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정당이 그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이 두 개만 주체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지자체 손을 들어줄 건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걸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제 바로 좀 기각 사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 끌기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헌법재판관 3명 이 국회에서 그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그렇죠. 되면. 선출안이 처리가 되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예. 하겠다 이런 입장은 현재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당내에서 완벽하게 통일된 견해인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당의 이제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오늘 아침에 또 한 라디오 그 종합편성 채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치 탄핵 심판을 그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취지의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경태 의원 외에도 지금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부분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원래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몫이 3명이 공석이 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선출하자라고 할 때는 응하지 않다가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둔 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 포인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뭐 임명하고 그 위에 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어집니다. 얘기들이. 예고 또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최근에 현수막들이 정당에서 걸고 있죠. 정치인들이 걸고 있는데 이 현수막 내용을 두고 선관위가 최근에 어떤 판단을 좀 했거든요. 이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이 오른쪽 게 먼저 있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조국석 신당이 이렇게 걸은 거예요.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불참, 정현욱도 공범이다. 이렇게 이런 현수막.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여기 이름 나오신 분이 뭐 이제 약간 문제 삼은 거죠. 이게 뭡니까 했는데 이거는 허용된다. 이런 현수막 괜찮다. 이른바 내란 공범 현수막은 괜찮다. 그런데요. 그러자 이게 약간 맞불르는 차원에서 이게 부산에 걸렸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또 걸었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허됐습니다. 이건 걸면 안 된다고. 그러자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국민의힘에서 반발합니다. 아니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무슨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까? 이런 반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오늘 선관위 관계자가 국회에서 질문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막 이중자 때 논란인데요.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 예,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원회 뭐 유권 해석 기준은 안 나왔어요.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인가 보죠. 아직까지요. 기다려봐야 되고요. 일단 송영우 대변인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관위가요. 법문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법문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본래 폭넓게 허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뭔가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정당법 37조 2항에 보면 그래서 정당의 어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게시물이나 뭐 개천물 이런 건 다 원칙이 허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90조에 가면요.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현수막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보궐선거 등은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은 실시 사유가 확정이 됐습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현수막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봐서 금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관위는 그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법문도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01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그 권선택 전 대전시장 관련된 판례인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 선거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그 상세하게 기준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한 선거가 실시될지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입니다. 확정 여부. 그러면은 지금 대선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편파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불가능하다면 이재명은 나라를 망칩니까? 이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칠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 내에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재명은 나라를 망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각 당협위원회에서 붙인다. 그건 괜찮은 건가? 과연 선관위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선관위 스스로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학 전 의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이러니까 선관위가 의심받는 거 아니까 또 이런 반응까지 나왔네요. 너무 황당하죠. 지금 선관위는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최근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가지고 30명이 지금 지하실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완전히 헌법을 유린당할 뻔한 그런 헌법기관의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 특히나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법대 동기 아닙니까?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됐건 임명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니까 또다시 정치적으로 외풍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강서 보궐선거 때부터 사실상 엄청난 위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전국에 붙어 있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다 띄고 이제는 남 탓 안 한다. 야당 탓 안 한다. 이제는 우리의 실력으로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이 국민들 앞에 소구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시 고무줄 들어가듯이 다시 다 튕겨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다시 야당 탓하고 이런 모드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야권에서 전국적으로 무슨 내란 공범 운운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할 때 그때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190명인데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고 야권 다 합하면 192명인데 거기 172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거기 안 들어온 20명도 내란 공범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는 현수막을 붙이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한 현수막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먼저 남 탓하려고 붙이려고 한 게 이동학 전 제가 짧게 드릴게요. 10초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온 거 하고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등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그동안에 표방해왔던 진보의 가치를 배신하는 겁니다. 진보의 핵심이 뭐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법에 분명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진보의 가치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짧게 해주셨는데 선관위 오늘 설명 나온 게 있거든요. 정리 좀 해봤습니다. 약간 보류 취지로 보이죠? 일단
해당 현수막 법무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다. 그래서 잠정적 조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 그러니까 불허한 내용. 이재명 안 됩니다. 요거 불허했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보류된 상태다. 뭐 위원회 의결로 유권에서 기준 바뀔 것이다. 이용희 변호사. 근데 이게 과거에도 여러 가지 항상 이 현수막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나타난 거네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지 말지에 대한 이런 뭐 유권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법조문만 놓고 보면은 뭐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대선이 치러질지 여부가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약간 그거 관련을 시켜 설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앞으로 내놓는 해석에 따라서 예. 뭐 이게 이제 불허가 될지 뭐 허용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 꽤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가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정용진이 첫 만남. 지금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나고 왔다. 이게서 어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귀국하면서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셨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대화하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에서 15분 정도 대화하신 것 같고요. 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이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지금 5박 6일을 머물렀다 그래요? 정용진 회장이 그 트럼프 주니어 아들과 뭐 가깝다는데 무슨 인연입니까 지금? 그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2015년에 처음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니어, 그러니까 장남이랑 이제 이런 인맥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둘의 매개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겁니다. 예,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둘의 나이 차가 9살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부분을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지금 이루게 됐고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뭐 본인의 약혼녀도 소개를 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친밀한 그런 정도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귀국을 했을 때 뭐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일단은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가로서의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과 어떻게든 누구든 가깝고 얘기가 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15분 정도 되었다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물론 내용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 좀 해보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다른 나라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기업인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내용 좀 보죠. 여기 보면 일본은 아키에 여사, 아베 전 총리의 부인. 굉장히 그런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손정희 회장. 그리고 독일 같은 거 아래쪽에 보면은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하면서 뭔가 긴밀한 관계.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은 초대를 했어요. 환담. 그리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만났죠. 찾아가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 차례 통화했고 지금 정용진 회장이 첫 만남이 된 거예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송영훈 대변인. 우선 송영훈 대변인. 뭔가 좀 답답한데요. 우리로서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더 정부 인사들이 만나고 하는데 지금 사실 기업인만 만나고 온 셈이 되죠. 첫 만남이.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참 염려도 많이 되시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관해서 저희도 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접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라도 지금 정용진 회장입니다. 정용진 회장이죠,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을 15분이라도 만나고 온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무도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중위대사를 역임했어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판과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곧바로 그런 입장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평판과 네트워크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야당도 정말 초당적인 그 외교 안보상의 국익을 생각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흔드는 것만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만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정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좀 자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영진 회장이 원래는 뭐 한 3박 4일 정도인데 연장을 이틀 연장해서 더 머무는 거죠. 그쪽에서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더 있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받아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머물다 온 건데 이거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뛰는 거 보면 좀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렇죠. 뭐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야 기업의 이해관계라든가 앞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미국 외교 정가에서도 사실 불철주야 정말 이 트럼프 라인을 어디 붙잡고 정말 예. 괜찮은 라인을 뚫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푸틴이랑은 자기가 정말 가깝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랑도 친하다. 그다음에 일본의 이시바 그리고 만날 거다. 그리고 시진핑까지 검역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만 지금 쏙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상화돼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예. 의원 사절단을 꾸린다고 하니까요. 여야들이 좀 열심히 참여해서 의원 외교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선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